마인드 매핑, 마인드 매핑 기법, 마인드 매핑 입문, 복잡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가 마인드 매핑 기법이다. 이번 단원에서 마인드 매핑 기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마인드 맵 기법이란 마인드 매핑은 내가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식으로 필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그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억 속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인드 맵은 지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도처럼 마인드 맵은 다루는 주제를 조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 명확한 개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인드 맵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명확한 기제를 세부 사항을 확대해서 복은 전체적인 그림을 복은 먼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 맵은 지도처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인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기법은 앞에서 설명한 모든 전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노트 테이킹 기법입니다. 마인드맵은 암기를 돕기 위해서 정보를 계층적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요점과 세부사항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명확한 기회를 알려줄 뿐 아니라 주제 간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맵 구조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마인드맵 기법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해서 도식화하는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노트를 보면 토니 부잔 비슷한 기법을 사용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토니 부잔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노트 테이킹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이는 작용에 관한 연구 자료를 많이 읽었습니다. 이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그런 노트를 효율적으로 팔기 위한 법칙을 찾아냅니다. 1977년 부자는 마인드 매핑이라는 개념을 처음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법의 여러가지 변형이 출현했습니다. 몇 가지 변형 기법은 원조 기법을 잘 보완하지만 나머지 변형 기법은 이름은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베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책에서 마인드 매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도식이나 도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니 부잔이 이렇게 설명하네요. 마인드 매핑의 응용은 마인드 매핑은 노트 테이킹 기법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복잡할수록 마인드 맵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때도 마인드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이나 마인드맵 방식 중에서 더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인드맵 기법이 전통적으로 노트 테이킹 기법보다도 더 효과적인지 알아봅시다. 초록 작성. 마인드맵은 뇌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머릿속에 더 잘 저장됩니다.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면 A4 용지 한 장에 몇 챕터 정도는 완벽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장만 보더라도 개요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 사이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필기하는데 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거자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리젠테이션.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는 프리젠테이션을 PPT 한 장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줄기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개요를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3점으로 빠지거나 질질 끌게 될 위험이 적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설명할 때 얼마만큼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를 감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요점만 정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깊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 사용의 장점은 정리해서 글을 줄줄 읽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표제가 좀 더 자유롭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각본대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 필기하기, 강의나 프레젠테이션, 미팅, 아이디어, 구성회의,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 위주로 필기를 하기 때문에 필기보다도 발표 내용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인드맵 개정 구조가 요점 세부 사항을 구분해 줍니다. 이것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표할 때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점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마인드맵은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나 미팅 도중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빨리 적어두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색깔과 이미지 사용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마인드 기법은 연상의 원리를 100번 활용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단어를 또르또르 적습니다. 만약에 한 문장을 통째로 쓰면 생각의 이야기를 뻗어나가기 어려워집니다. 마인드맵 기법을 쓸 때는 정보를 속기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계획을 짜기,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작업 계획을 미리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어떤 일을 누가 언제 할 것인가. 마인드맵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마인드맵은 시간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는 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구성을 한 뒤에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큰 글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글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양식을 미리 정하고 중요한 문제와 부가적인 문제를 구분합니다. 마인드맵 구조는 여러분이 쓸 글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핵심 단어만 가지고는 수려한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글의 요점은 집중적으로 다른 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을 쓸 때도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면은 했습니다.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니까 짧은 시간에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하기.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려면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 구조는 여러분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약문의 구조. 여러분은 정보가 계층적인 구조로 정리되어 있을 때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요약문을 쓸 때의 목표는 명확한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마인드맵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능한 여러 종류의 마인드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 마인드맵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만드는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마인드맵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요약문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됩니다. 마인드맵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요약문의 구조에 생각해 봅시다. 생소한 내용이 많은 교재를 요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저자와 같은 관점에서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전문 서적을 집필한 저자의 목적은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책을 집필하기 전에 그는 자기 지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자기 머릿속에 정보가 이미 논리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자의 목표는 정리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표와 그림을 잘 버무려서 문장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지식을 기록하고 처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나중에 그 지식을 재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접근해야 합니다. 내어 적용 방식을 고려했을 때 문장의 순서대로 통째로 베껴오는 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핵심 단어 위주로 적고 가능하면 옆에 기호를 같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른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정보를 처리하는 기억도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치 자기가 저자가 된 것처럼 책을 요약합니다. 사람들이 쓴 요약문을 보면 책의 정보를 전부 다 넣으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책에서 문장을 그대로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간 낭비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요약은 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문장이 모두 완전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완전문.
이래서 기록과 처리해서 저자는 구조화된 거고 학생은 자, 저자와 학생의 시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 저자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특히 한 주제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올 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 주제에 관한 내용이 글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로 이런 형태의 구조는 내용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주제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뇌는 시각 정보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림 실력이 좋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요약물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인드맵의 구조. 전 단원에서 이미 마인드맵 기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맵핑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마인드맵의 개별적인 요소에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만의 노트 테이킹 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중앙에 주제를 적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마인드맵 기법이 주제를 페이지 맨 윗줄에 적는 전통적인 노트 테이킹 기법과 다릅니다. 주제를 페이지 중앙에 적은 후에 적을 내용은 주제의 하위 개념입니다. 이것은 도미노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미노는 일렬로 나열해서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넘어뜨리면 네 번째 도미노 조각이 넘어지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 조각이 먼저 쓰러져야 합니다. 마인드맵은 별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계층에 있는 주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같은 방법을 사고합니다. 같은 방법을 사고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되어진다는 거죠.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학, 조직심리학, 신경심리학, 하위분류 이렇게 부자는 이것을 방사사고로 부릅니다. 마인드맵핑 방사사고로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뜻대로 지도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마인드맵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주제 위치를 중앙에 잡았기 때문에 다른 하위 개념을 전방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주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2차 주제들을 기본 질서 개념 또는 줄기라고 부릅니다. 줄기로 나누는 것은 주제의 구조를 잡는 방법입니다. 줄기는 넓은 개념이고 나중에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고 있다면 심리학이라는 넓은 개념의 줄기가 됩니다. 임상심리학. 가지는 줄기에 확장이 됩니다. 가지는 줄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가지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진 가지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지가 줄기에 되어 또 다른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퍼지듯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요 자기중심의 새로운 하위, 여러분의 하위 분류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연결시킬 수가 있으며 정보의 명확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달심리학, 신경심리학에서, 임상심리학에서, 조직심리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심리법의 종류들로 가지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심리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하위 개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아시겠지만은 가지는 끊임없이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인드맵에 얼마나 많은 가지를 그릴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글로 옮기거나 내용을 기억할 때 얼만큼 자세하게 쓰거나 기억하고 싶은지 여부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점 만점에 9점을 얻고 싶으면 6점짜리 마인드맵보다는 더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항상 상위 개념부터 먼저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림 3.11과 같이 줄기 내용의 중요도가 다 똑같거나 그림 3.12와 같이 중요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가 심리학에서 발달심리학이 이렇게 해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도는 뿌리,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같을 수는 없다. 달리 뻗어나갈 수가 있다. 주제를 중요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림잡아 내용이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핵심에서 벗어나고 세부사항을 다룬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이해하거나 기억할 때 그것의 전체적인 맥락성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인드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를 정중앙에 씁니다. 줄기를 정합니다. 가지를 더합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죠. 심리학이라는 것을 발달신경, 신경신경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조직심리학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신경심리학, 발달심리학, 또 이렇게 임상심리학에서는 질병과 치료에서 불안장애 등등, 또 거기서는 또 우울증, 인기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할 수가. 절기를 잡는 방법은 마인드맵에서 가장 조의해야 할 부분이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마인드맵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잡습니다. 절기의 가지를 확정하는 방법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단지 유용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유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심리학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중요도가 유선 이렇게 마인드맵이 예고, 심리학은 또 이렇게 예가 되어지고, 주제가 있으면 A, B, E에서 C로 연결되는 이러한 마인드맵의 가지의 예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사나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마인드맵을 만들고 있다면 저자가 사용한 절기의 세부 항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때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인드맵 기법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다른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314의 일반적인 절기 구조를 새롭게 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14에 이렇게 단락 1과 2가 있는데, 1은 이렇게 나가고 발생 이렇게 해서 나가는 구조로, 단원과 문단에서 세부 항목은 저자가 이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교재 전문 서적에 적합합니다. 세부 항목에서 각 단어는 개별적인 줄기가 되고, 문단은 확장하는 가지가 됩니다. 책의 처리를 마인드맵의 기본 구조로 차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다른 단원에서 어떤 주제가 반복될 때 단위의 세부 항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위 주제가 주제 1, 2 있는데 1은 1, 2, 3, 또 주제 2에서 2, 4장으로, 주제 3에서 1장, 3장으로 이렇게 상위 주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네요. 개념은 텍스트가 복잡한 개념을 많이 다루면 각 개념을 마인드맵의 줄기로 잡습니다. 각 개념을 줄기로 잡게 되면 개념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가지가 됩니다. 스토리라인, 소설의 경우에 세부 항목을 챕터 단위로 잡는 것이 좋은 접근법은 아닙니다. 복합적인 스토리라인이 있다면 각자의 스토리라인이 하나의 줄기가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라인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가지가 됩니다. 이 방법은 각자의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읽어질지를 잘 보여줍니다. 장단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장점과 단점을 세부 항목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주제에 대한 질문도 하나의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줄기가 하나의 질문을 담고 질문에 대한 답이 가지가 됩니다. 질문에는 챕터 1에서 이렇게 누구인가 이런 핵심 단어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핵심 단어로 연결이 되어진다. 기타 형식에서 아래 절기가 가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형태, 기능, 활동, 인물, 용도, 관심사, 결론, 응고 이렇게 의휘장과의 차이. 마인드맵은 의휘장과도 종종 비교되곤 합니다. 상당 부분이 비슷하지만 두 개는 중요한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인드맵 기법은 내어 정보 처리 과정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마인드맵은 줄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의휘장에서 한 주제가 연계된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맵 기법은 연계된 부분이 줄기가 됩니다. 이 단어는 정보의 구조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문의 다른 구조는 마인드맵 구조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텍스트가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올바른 추측이지만 모든 종류의 텍스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조의 텍스트는 다른 형태의 마인드맵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형태의 텍스트 구조와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를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기능 관계 원인을 이렇게 해서 즉시 시간 순서 ABC 두 가지 주제를 비교하는 마인드맵은 거꾸로 돌아갈 수 있고 자
마인드맵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텍스트가 하나의 주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텍스트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비교하는 텍스트가 그렇습니다. 이런 텍스트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마인드맵의 중앙에 두 개의 주제를 씁니다. 그리고 318의 두 가지 주제를 비교하는 마인드맵입니다. 318의 두 가지 주제를 A와 B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비교한다면 주제 간의 교집합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 합쳐서 쓰지 않고 겹치는 주제를 개별적인 줄기로 가져갑니다. 마인드맵 매핑의 규칙은 사람마다 마인드맵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맵은 여러분이 정보를 기억하고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정리 도구입니다. 만약에 다음 규칙이 여러분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모든 규칙을 다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인드맵의 규칙을 다음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정리는 마인드맵을 만들려면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기할 때 종이를 세로로 놓고 쓰지만은 마인드맵은 가로로 놓고 씁니다. 종이를 가로로 넣는 것이 세로로 놓는 것보다도 줄기를 뻗어나가기 좋기 때문입니다. 수평으로 놓고 쓰기 때문에 줄이 없는 빈 종이가 좋습니다. 종이에 줄이 쳐져 있으면 작성에 방해가 됩니다. 마인드맵을 처음으로 만들어 본다면 종이를 가로로 놓고 쓰는 것이 처음에 가로, 세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이를 옆으로 돌려서 쓸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읽을 때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보게 되고 한눈에 개요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종이는 처음에 쓰기 시작한 방향대로 놓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종이 중앙에 적습니다. 줄기가 주제에서 확장이 됩니다. 가능하면 주제를 그림과 함께 적습니다. 자, 줄기와 가지. 마인드맵의 구조는 줄기와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첫 번째 줄기와 우측 상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줄기의 시작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 순서를 시계 방향으로 나열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줄기는 3시 방향에 있겠죠? 줄기는 가지보다 두껍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줄기와 가지, 즉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사이의 계층 구조를 보다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자, 일반적인 규칙은 줄이 가느질수록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단어에 사용한 전통적인 노트 테이킹에서는 보통 문장을 통째로 적습니다. 문장 단위로 보면 기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내가 그냥 문장을 읽기만 하면 되니까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볼 필요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맵 기법은 핵심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를 제외한 모든 중요한 단어를 뜻합니다. 마인드맵의 80%가 핵심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정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완전문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3.20에서 마인드맵에서 완전문과 핵심 단어가 어떻게 변기되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규칙으로 하나의 핵심 단어는 하나의 줄기 또는 가지가 됩니다. 하나의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정의로 80%의 핵심 단어에서 별도 문장을 이렇게 정의 하나의 핵심 단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브레인스토킹 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내용을 요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구조는 글의 방향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만들다 보면 단어들이 점점 중앙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단어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지만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단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인드맵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어떤 방법으로 나열하든지 중심에서 벗어날 세부 사용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마인드맵을 몇 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필기하는 것이 꼭 익숙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제를 왼쪽에서 쓰고 줄기와 가지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해서 방향은 이렇게 밑으로 주제에서 이렇게 펼쳐 나갈 수가 있다. 글의 가독성을 위해서 수평으로 필기할 것을 권합니다. 수평.